166분.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이 세계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의 끝을 목도하는 경험은 뭐라 표현하기 힘든 상실감마저 차오릅니다. 관객을 듄의 세계로 초대해 그 위대한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 이 영화에 경외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듄 파트 2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완성도에 전율하다 못해 의심마저 품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도 있을까? 아무리 영화가 산업이고 더 많은 자본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보장한다고 해본들 듄 파트 2의 이 압도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의문과 두려움입니다. 이 작품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려내는 간의 수공업 예술과는 전혀 궤가 다릅니다. 완벽하게 세공된 보석, 아니 이건 산업화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예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정교한 공정을 통해 만든 아주 완벽한 IT 기기가 주는 매끄러운 아름다움, 차갑고 금속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치밀한 회로와 구조가 만들어내는 공장제 예술품의 극치,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영화를 사랑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봐야 하는 그런 영화. 엄청난 실력을 지닌 설계자가 충분한 자본과 시간과 자유를 보장받아 만들어낸 자본주의적 공예의 산물이라고 할까요? 이 작품은 우리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절정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듄 파트 2는 믿음, 무수히 많은 듄 팬들의 믿음에 화답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치 메시아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새로운 세계와 길을 보여주듯 드니 빌레브는 왜 자신이 듄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이 중요한 작업을 맡아야 했는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서 그의 세계와 조우하는 순간에 바로 알아챌 수 있죠. 그동안 듄이 조도로프스키와 린치 그리고 파라마운트를 거쳐 드니 빌레브까지 오게 된 이유는 드니 빌레브만이 이 거대한 세계를 온전히 그려낼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듯 비합리적인 다소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이 작품이 바로 듄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전작인 듄은 폴이 사막에 내던져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 편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듄 파트 2는 아주 비극적인,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운명에 마주하고선 폴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의 이야기이면서 믿음의 이야기고 동시에 절망으로 가득한 한 편의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듄 파트 2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이란 참 얄궂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아라키스로 오던 그날부터 폴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80세대에 걸친 베네 게세리트의 계획도, 레토 1세를 처단하고 아트레이데스를 멸족시키려는 샤담 4세의 계략도, 웰링턴 유해의 배신과 레토 공작의 죽음까지도 모두 정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폴은 어머니 제시카와 함께 사막으로 내쳐졌고 폴은 프레맨을 만나 사막의 질서를 배우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의 서막인 1편의 이야기였죠. 영화는 그렇게 황제의 결단과 그 결과 자미스를 이긴 폴, 그리고 프레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드미르 하코넨 남작은 아라키스의 관리를 라반에게 맡겼고 폴과 제시카는 타브르시에치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폴과 제시카는 또 다른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얄궂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폴과 제시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레맨의 일부는 폴을 마디라 생각하고 그를 예언의 존재로 여기지만 젊은 북부의 프레맨들에게 폴과 제시카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이 많은 프레맨들의 예언 타령은 새로운 세대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여기서 스틸가의 존재가 대두됩니다. 일부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었던 스틸가는 원작 소설보다도 더 열성적인 존재이자 믿음에 빠진 이들을 대변하는 인물로 떠오르죠. 종교를 깊은 신념으로 지니고 있는 남부 출신의 근본주의자를 대표하는 스틸가는 언젠가 찾아올 리산 알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이입니다. 그리고 폴은 그런 예언의 존재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또한 그는 신의 종자이기에 앞서 프레맨들의 지도자 중 하나이기에 프레맨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언행도 보여줍니다. 제시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 마시는 모습과 목숨을 걸고 폴을 보증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스틸가의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결코 물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사막의 전사이면서 동시에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 절대자에 대한 믿음, 신비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만들고 인간을 가장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역시 믿음입니다. 이념, 이데올로기 또한 믿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 마찬가지로 인간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 유럽을, 온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는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북한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지도자를 섬기고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일에 늘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혁명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념, 신격화, 우상화, 그리고 세뇌 교육의 무서움이죠. 이러한 이념은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어 이념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듭니다. 믿음 때문이죠.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생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우리를 가장 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은 공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신중해지죠.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사회적인 공포, 평판에 대한 공포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타인을 공격하고 타인의 것을 빼앗고 살해하지 않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믿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무언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기 때문이죠. 나는 옳다.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런 말들이, 이런 생각들이 한 인간을 지배하는 순간 그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정당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롭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조금의 희생쯤은 감수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를 따르던 나치가, 스탈린의 추종자들이,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들이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 그리고 우상화된 존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곧 신념이 되는 마법, 신념으로 보호되는 나의 양심, 그렇게 초자아가 생겨난 이들은 도덕이나 법, 윤리에 흔들리지 않는 이념의 전사가 됩니다. 그들은 믿음의 천병이요 메시아의 병기인 셈이죠. 제국주의의 광기에 빠져들었던 일제의 만행 역시 그들을 사로잡은 신념이나 믿음이 그들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죠. 종교적 믿음은 이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념은 체계를 지니고 지도자를 우상화하지만 믿음에는 체계가 불필요하며 종교의 대상이 되는 신은 우상화 따위를 하기는커녕 그 자체로 신입니다. 종교 전쟁은 상대방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종교가 만들어낸 광기 어린 짓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십자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유럽의 중세시대는 얼마나 잔혹했던가. 그 많은 사례들 중 하나가 마녀 사냥 같은 일이죠. 사람을 발가벗기고 묶어놓고 때리고 고문하고 찌르고 능욕하고 태워 죽이는 이 잔인무도한 행위를 사람들은 기꺼이 보며 즐겼습니다.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모두가 향유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의 엔터테인먼트였고 재미있는 쇼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여성을 보면서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신, 진리 그 자체이며 아무런 모순이 없으며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절대자로부터 부여받은 초자아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죄책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고 마땅하며 성스러운 일입니다. 여자를 벗겨서 잔뜩 고문하다 태워 죽이는 그 행위가 말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전사가 된 이들은 여지없이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념, 종교적 믿음, 우상화된 존재 혹은 신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해 자신의 죄책감이나 감정,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들은 내면에 숨겨둔 비인간성을 아낌없이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은 숫제,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행동하죠. 십자군이, 나치의 독일군이, 일제의 만행이, 성전을 운운하며 테러를 일삼는 IS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이 걸어가려는 길이, 그 메시아의 길이 가져올 어둠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겠죠. 스틸가와 그를 따르는 이들이 믿는 리산 알가입의 존재, 믿음의, 예언의 증거를 원하는
이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드니 빌레브는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제시카가 생명의 물을 마시고 교모가 되어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 순간에 스틸가와 남부의 근본주의자들은 제시카가 예언대로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는다며 놀라워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왔던 근본주의자들의 믿음은 믿고 싶은 것만을 보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며 확증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인지 부조화와 확증 편향과 선택적 기억은 예언이 마침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그리고 폴은 마치 예언의 존재로 확정되는 듯한 그 흐름을 거부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베네 게세리트의 훈련으로 독을 해독할 수 있었을 뿐이라는 말, 예언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저 아트레이데스의 복수를 원할 뿐이며 프레멘의 일원이 되어 프레멘의 방식을 배우고 싶을 뿐이라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은 폴 아트레이데스가 내뱉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뱉는 진심. 하지만 그 진심은 아무런 힘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미 예언의 노예가 된 스틸가와 남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폴의 그러한 말이야말로 예언에 나온 마디의 행동과 일치한다면서 감탄하죠. 폴은 자신이 마디임을 부정했지만 예언에는 진짜 마디는 자신이 마디임을 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의 그런 말은 오히려 열렬한 신도들을 더욱 자극할 따름입니다. 물론 찬이를 비롯한 북부의 젊은이들을 보기에 폴의 뜻은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건 어쩌면 폴의 의도가 전해지는 긍정적인 결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폴의 저 말, 자신이 마디임을 부정하는 그 말이 지닌 또 다른 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폴의 의도와는 반대되겠지만 폴은 자신이 마디임을 부정함으로써 남부 프레맨들에게는 더욱 확고한 마디로서 군림하는 한편 북부 프레맨들의 마음까지 흔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성공적인 계산된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으나 싫으나 폴은 이미 리산 알가입으로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폴이 받는 훈련과 거대한 샤이훌루들을 불러내는 모습 등은 그 자체로도 영웅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리산 알가입의 위대한 행보이자 예언을 증명하는 존재로서의 당연한 행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저 훌륭한 전사의 능력을 갖추었을 뿐인 폴의 행보는 훗날 그들이 남기는 기록에서는 더욱 위대한 것으로 남게 되겠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어느 정신나간 독재자처럼. 모든 것은 운명입니다. 이 작품에서 깊게 흐르는 것은 운명론적인 세계와 그 세계에 굴복하고야 하는 인간들의 나약함입니다. 폴을 사람들은 리산 알가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산 알가입 역시 베네 게세리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물밑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퀴사츠 헤더락이 리산 알가입이자 마디로서 이 지역을 장악하도록 그들의 종교에 섞어놓은 독이죠.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었고 증거가 되었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라키스에 도착한 폴을 향해 몇몇 프레맨들이 리산 알가입이라 읊조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정해진 운명, 리산 알가입의 뜻이 외부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외계에서 온 예언자라는 의미라는 걸 생각해보면 전율이 흐를 만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영화는 이러한 종교적 광신의 두려움에 대항하는 일반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자와 특정한 종교적 믿음으로 미친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반의 두려움, 페이드 로타와 그의 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프레맨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을 할 때 프레맨들이 리산 알가입을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라반의 얼굴에 스치는 두려움. 제 아무리 잔인무도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라반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믿음으로 무장한, 그렇기에 죽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저 믿음의 전사들 앞에서는 질려버릴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폴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남부로 가게 되면 벌어질 끔찍한 일에 대한 어렴풋한 예지가 그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에 폴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힘이 단 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앙이니까요. 하지만 페이드 로타는 그런 폴을 비웃기라도 하듯 타브루시에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결국 폴은 남부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폴 딥 우슬, 자랑스럽게 얻어낸 프레멘 전사의 이름은 위대한 메시아인 리산 알가입이자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하게 되면서 황제이자 예언자인 무앗딥으로 변모하게 되죠.
페이드 로타는 애초에 폴의 상대가 되기에는 부족한 인물입니다. 원작에서도 그의 무예는 능히 폴에 견줄만 하다고, 아니 그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예언 능력에서는 아예 상대조차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지 능력을 갖춘 폴에게는 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페이드 로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자체가 폴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각성과 그의 연설과 그의 행보는 그토록 위압적이고 또 패도적인 것입니다.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함과 동시에 찬이가 사랑하던 폴은 사라졌습니다. 운명 앞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폴은 이제는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잔혹한 파괴자로서 그 앞에 섰습니다. 아니 그 모든 프레맨들이 목숨을 걸고 숭배하는 위대한 예언자로서 황제를 도발하고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 압도적인 예지 능력으로 황제와 하코넨을 완벽하게 압살하는 폴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원작과는 달리 자신의 할아버지를 거침없이 제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원작에서처럼 황제를 압박합니다. 결국 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 찬이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폴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주를 전쟁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으니까요. 무수히 많은 인류를 학살하게 될 자. 여러 부분에서 감탄하게 됩니다. 우선 티모시 샬라메는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Call Me By Your Name 때만 하더라도 준수한 연기력을 지닌 미소년 배우라는 생각을 했지만 몇 년 사이에 그는 할리우드의 중심에 섰고 이젠 티모시 샬라메의 시대를 외쳐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대에 살고 있죠. 얼마 전 개봉한 원카에서의 천진난만한 티모시와 듀운 파트 2의 티모시를 비교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티모시의 시대는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남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을 일컬어 연기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일컬어 눈부시다 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틸가는 문자 그대로 광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즉 스틸가는 원래 폴의 길잡이이자 믿을 수 있는 형제이자 어른이자 친구로서 그의 곁에서 그의 신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네 게세리트의 계획으로 퀴사츠 헤더락을 위한 신앙의 노예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그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폴이 마디임을 거부해도 스틸가에게는 마디일 뿐이며 뒤로 가면 갈수록 스틸가는 그저 한없이 믿음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믿음과 숭배, 이미 동등한 친구로서는 결코 같이 설 수 없게 된 스틸가는 폴의 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틸가는 끝내 타락합니다. 저는 이걸 타락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타락해 제시카의 눈물을 마시던 올고즌 프레맨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물을 아끼는 프레맨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저 무앗딥의 명에 따라 피를 흩뿌리는 또 다른 광신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씁쓸함을, 그 안타까움을 하비에르 바르뎀은 잘 표현합니다. 이미 엘비스를 통해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인 오스틴 버틀러는 이 작품에서도 단연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페이드 로타라는 인물을 짧은 시간 동안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리 선호하지 않았던 젠데이아 콜먼 역시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일면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좋으니 작품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드니 빌레브입니다. 저는 드니 빌레브를 과대평가하지 않으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전작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이니까요. 물론 그을린 사랑은 대단했고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는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완벽했었지만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면서 든 생각은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기에 짧게 줄이자면 이 작품은 거의 완벽합니다. 그 어떤 장면도 버릴 장면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품질이 대단한 작품을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본 영화가 적은 건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만듭니다. 연간 250편이 넘는 신작 영화를 수년간 놓치지 않고 봐왔는데도 저는 선뜻 듄 파트 2를 넘는 영화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이토록 영화적이고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압도적인 공예품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듄 파트 2는 걸작입니다. 원작이 지닌 스토리의 한계는 원작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생각합니다. 드니 빌레브의 듄 파트 2보다 잘 만들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뇌리에 몇 명의 뛰어난 할리우드의 감독들이 떠오르지만 이내 고개를 젓게 됩니다. 그 누구도
듄 파트 2를 드니 빌레브처럼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드니 빌레브는 그에 어울리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듄 파트 2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사실상 같은 분야에서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한 이상 10점을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9점으로 참은 것은 이 작품이 시리즈이기 때문입니다. 1편의 아쉬움은 여전히 2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듄 파트 2가 최고라는 저의 평가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드니 빌레브 본인이 만들 차기작 듄의 메시아가 있기 때문이죠. 듄의 메시아를 위해서 점수를 조금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9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놓치기 참으로 아까운 영화입니다. 듄을 몰라도 듄을 싫어해도 되니까 이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기술적으로 훌륭한 영화를 목격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단언컨대 이 시점에 이 작품 이상의 스페이스 오페라는 없습니다. 라이널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